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 이제 부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북강서을 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다 떨어졌던 곳이죠. 그렇죠. 지금 붙게 될 후보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기존 네. 현역 의원이 허태열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분한테 떨어졌던. 그랬었죠. 예. 어때요 분위기가? 글쎄 그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은 뚜렷해요. 그런데 민주통합당까지는 아직 충분히 오시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국 정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데 정말일까? 정말 너희들 달라지겠어? 너희들 비전은 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네. 우리 문성근 최고위원도 허태열 의원보다 좀 앞서는 그런 네.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시냐 이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2000년에 예. 노무현 후보가 17% 앞섰다고 나왔거든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서는. 그랬더니 표를 깠더니 15% 지셨죠.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환경이 달라지긴 했는데, 예. 정말 이런 정도인가? 이렇게 저 지금 좀 놀라고 있고요. 예. 그냥, 정말, 이게 머리를 이렇게 짓이기면서 가는 거니까, 예. 수치에 이렇게 어떤 마음의 동요나 이런 게 오질 않습니다. 박형준 전 청와대 그 사회특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랑 인터뷰하면서도 문재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부산 연고 출신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인기도 있고 지지하는데 문성근 최고위원은 전혀 부산 연고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또 오는 걸 보고 너무 부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안 느껴지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간혹 이제 무슨 연고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은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연은 참 깊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문재인 이사장 포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요번에 손잡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고 그 권유를 들으면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죠.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이 얼마나 숙고한 끝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좀 의리 좀 지키고 살면 안 되나. 네. 한 번 사는 삶인데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생이 참 짧아요. 예.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에 있어서 정말 한번 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부산 지역 분들이 받아들여 주느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 부산 분들이 굉장히 화끈합니다. 전국 단위의 조직체를 여러 번 해봤는데 예.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아주 회의가 빠른 분들이, 그러니까 회의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결론 내리는데. 예. 그래? 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결론 내리시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얘기 드리는 거죠. 나 의리 지키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것도 있고 문재인 이사장을 포함해서 부산 분들은 정말 90년 선당합당 이래 예.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실패했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염원이 있죠.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간절한 눈빛이 있죠. 부산에서 야당 한다는 것, 예. 민주당 한다는 것, 이거 말이죠. 예. 지난 2000년 6.2 지방선거 때 김두관 후보 만났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6번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유권자들 뵈면서 한 사람 목숨으로 부족합니까? 그럼 또 떨어뜨리세요. 막 이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런 동지들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간절하죠. 정치입니다. 총선은 정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 발전과 관련된 것도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러니까 문성근 최고위원이 부산 출신도 아니고 이 지역에 무슨 지역 발전을 뭐 키워놨나 아나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지역구 다니면서 이제 많이 그동안 사실은 그 지역 공약은요 이만큼 전화번호부 두께만큼 다 이게
다 모여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하던 분들도 있고. 거기에 조금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느끼는 거죠. 다니면서. 북구는 새롭게 생성된 그야말로 베드타운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확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가 충분하지 않고요. 교육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초수급자, 부산에 사시는 기초수급자 23%가 북구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또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시설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벌써. 네,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고요. 더 크게는 부산 경우를 보면 이제 동과 서의 또 지역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전국적 쟁점이긴 합니다만 부산 지역에 피해자들이 많아서 특히나 좀 관심이 많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저축은행 관련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근데 상당히 또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등등등등. 자, 우리 문성근 최고위원은 그 법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그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이 명백하죠.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명백하게 거절했죠. 전혀 할 생각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 대신 그 의회는 그 유권자의 뜻을 대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그 여야가 굉장히 깊게 논의를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한나라당 쪽은 대략 그냥 국가 재정을 그냥 넣자는 거였고, 그 민주당 또는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재원 마련, 그다음에 뭐 압수된 것, 뭐 이런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걸 갖고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근데 이제 그 의원 전체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결국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 정무위원회에서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전체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일종의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급적 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이 접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책임의 문제와 뭐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 접점은 의회 전체 차원에서 그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무위원을 통과한 그 안에 대해서는 문성근 최고위원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이 안은 문제 있답니까? 아니면 이 안이라도 하자입니까? 그동안 마련된 안 중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안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재정을 때려 붓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안이다. 그러니까 이 안은 의회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뻔한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의회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거의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사회적인 토론이 이 사안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이상을 보상을 해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컨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문제를 키워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권력을 갖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미리 다 돈을 빼버렸고 이제 이런 그 정권의 책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 그 토론은 좁히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국회 전체 본회의에서 토론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입장이 정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은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한테 가서 구상해서 받아내면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던데 이미 압수된 물건이나 그 금액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55% 뭐 이 부분은 감당이 되죠. 아니요, 부실이 심한 곳일수록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천 몇십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천 몇십억 원은 일반 국민 예금자들이 낸 돈 내서 나간단 말이죠. 바로 그 점에서 아니 왜 애꿎게 일반 국민의 돈으로 그것도 원칙을 깨가면서 하느냐라는 비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이 필요하다이지만 그 토론에서 문성근 최고위원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로서 문성근 최고위원의 정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묻는 겁니다. 예, 의회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워낙에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측면으로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련된 안을 찬성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안을 전체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딱 얘기 드리긴 그런데 그 접점을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가급적 되는 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이제 당이 바뀌어서 그 당사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셨죠. 예, 왜 하셨죠? 그때 모바일 투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선거인단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80% 국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한다고 했으니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방법 중에서 최선이다. 우린 시행도 해봤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채택하지 않더라도 남이 하는 것을 방해는 하지 말아라.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방송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를 해서 운영식 위원장하고 제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져봐서는 그거는 뭐 모든 당이 다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당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도인데 한나라당이 말로는 찬성하면서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건 제가 봐도 좀 정략적이네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뭐 문성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화도 많이 나셨어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당의 최고 지도부 2위 득표한 최고위원이 아니 협상을 하든 뭐 성명을 낭독하든 하지 당사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시민과 정치인의 언행이 왜 달라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 시민으로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시민과 똑같은 그 눈높이에서 정치인이 발언하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그 사안은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국민께 호소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정치와 시민이 왜 달라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치인, 그중에서도 특히 또 당 지도부 정치인들은 시민사회에서 또 계급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걸 최종 방향 결정으로 끌어가야 할 분들이 당의 지도부들이란 말이죠. 그 방향 결정까지 가려면 결국은 한 당 혼자 하면 독재니까 상대당하고 협상도 하고 절충도 하고 뭐 힘겨루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문제 해결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1인 시위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촉발자 아닙니까? 아니 그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 알려지질 않을 뿐인 거죠. 물론 보고됐는데 그냥 거절 그러면서 대충 당신이 거기서 앞에서 버무려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논의는 돼야 된다 안에서 그걸 촉발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게 정당 간에 이렇게 그 회의하고 뭐 이렇게 의견 조율하는 거 보면 사실 인간이 만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구조가 움직이는 게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것 같이 안 움직여지면서도 또 사실은 한 개인 인격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중요할 때는 맥을 탁 가서 망치로 쳐야죠. 이주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민주통합당이 벌써 다수당, 집권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비난 들으셨어요?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동의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야권 연대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는 정말 거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어떠한 형태든 통합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얘기하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공동 공약으로 해서 정당 연합 형태의 단일 정당을 만들자. 그건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물건도 갔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거를 경선 과정에서요. 그 한명숙 후보와 제가 의논해가지고 진보당에게 얘기했거든요. 15일까지 논의가 진전 안 되니 우리가 지도부를 뽑아야 돼서 당 내부에서는 논의를 좀 해주십시오. 16일 이후에 빠르게 논의를 해갑시다. 그런데 16일 날 딱 거절을 문서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저로서는 낙담이 보통 컸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이 일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냥 칼같이 잘르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좀 이렇게 그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언제쯤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집니까? 지금 통합진보당 금주 중에는 그 정식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죠. 그리고 만들어지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딱 만든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 대표께서 지금 깊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는 양당 지도부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양당 지도부면은 2위 지도부의 결단은 이미 섰습니까? 빨리 만나야 한다 그건가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일단 16일에는 낙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 가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1대1은 만들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진보당 쪽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공식화될 것이다. 그래야죠. 네. 대선 구도 1대1로 만들어야죠, 물론. 그죠? 물론이죠. 새누리당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나올 걸로 예상되시죠? 그렇죠. 이쪽 후보는 누굽니까? 저는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민주통합당과 진보당과 공동정부를 약속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지난 1, 2년 사이에 늘 양쪽 간에 다 똑같은 의견이었거든요. 암묵적 동의가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안철수 교수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소중한 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고맙고, 다만 그분께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요구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 잘 판단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말 혹시 대통령 후보로 뛰실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아직 모르죠. 네. 본인이 결심한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그때는 아마도,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어떤 형태든 같이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결심만 하면 민주통합당에 바로 와서 그냥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하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득권이 있으니까. 근데 대선 후보는 무조건 100% 국민 경선. 모바일을 이용한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유불리가 없죠. 국민이 원하는 분이 뽑히는 거니까요. 의리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문재인 이사장이 좀 안쪽 팔 아니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모순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극복해내자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 아예 그걸 목숨 걸었던 분이고 그의 운명을 또 그도 받아서 지금 저보고 부산에서 같이 뛰자고 요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동지지 대선 후보는 누구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네. 그렇게 되면 이길 거라고 보시는 거죠, 대선에서도. 우리가 13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내야죠. 전제죠, 그게. 아직은 충분히 제시를 못했다. 아니, 저는 거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여한 바가 딱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총선 대선을 관통하는 2012년의 시대정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뭐와 뭐의 대결, 뭐와 뭐의 선택, 이렇게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그다음에 이익의 충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밀란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 뵐 때 이 자긍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존이 깨져버린 거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문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같은 생산 라인 아닙니까? 똑같은 일 하죠. 근데 여긴 300만 원, 한쪽 라인은 12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러냐. 이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럴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우주고 소중하다. 네, 그거를 좀 우리 존중하자. 예. 그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셨는데 앞으로 네. 이번에 만약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러면 네. 평생 계속 정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나 해야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70 넘어서 하면 후배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그 전 70 넘을 때는 배우로 복귀하겠습니다. 아, 지금 60? 네, 만으로는 59이죠. 예, 어쨌든. 네. 그러니까 한 10년은. 네, 재선까지 하겠습니다. 70대에는 다시 배우로. 네. 노역 배우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야죠. 100만 밀란으로부터 숨가쁘게 1년 반 지금 달려오셨고 더 큰 격전들을 지금 앞두고 계신데요. 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또 국민들 앞에 꼭 좀 잘 실천하고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되길 기대하면서 또 좋은 성과 있길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과의 긴 대화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